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현중학교 2학년 내신 2주차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우리 먼키 스패너 본문을 다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핵심 정리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뭐부터 하면 되냐면은 학습활동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 학습활동 지난주에 정리 안 했거든요. 맞죠? 우리 갈체크까지만 확인했죠? 네. 그래도 오늘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너희가 잘 풀어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요. 100점짜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얘들아 그거지 이제 주수가 지나게 되면은 내신 회차가 지나게 되면은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될 것이고 문제 문항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누적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오늘 시험 봤다고 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학습활동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해와 탐구. 자, 여기 나가. 얘들아, 얘는 이동한 장소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실력 테스트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우선은 어디에서? 집에서. 그죠? 자,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동생과 지내야 하는데 화장실 정등불이 나가고 뭐가 막혔어요? 그렇지, 세면대가 막혔지. 자,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시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라고 작중인물로 나가 등장하게 되면 몇 인칭인 거고? 그렇죠, 1인칭인 거고 얘가 나의 심리가 굉장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이 아이는 주인공 동생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지, 하나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얘가 도움을 구할까 하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평평평평평평평 만년철물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가 만년철물점 할머니에게 한성설비에 가서 이 출장비를 주고 세면대를 뚫거나 그치 방법 첫 번째 한성설비에 가라. 근데 출장비가 얼마였어? 비싸요. 그러니까 얼마? 15만 5만원 15만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5만원이요? 그래서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어떤 거? 관리사무소. 근데 얘들아 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됐어요. 왜 못했어요? 그 엄마가 집에 없다는 거. 그렇죠.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동을 했어요. 뿅뿅뿅뿅뿅뿅. 자, 그래서 이제 아저씨랑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 나는 관리사무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려다가 결국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지? 그래서 나는 관리소 아저씨께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가 얘들아 왜 청하지 않았다고? 엄마의 당부가 떠올라서 그냥 집으로 돌아옴.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외숙목대간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고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가 고치기로 한 다음에 먼키 스패너를 봤던 어디로 이동을 한다? 자전거 가게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나가 세면대를 직접 고치기로 하고 자전거 가게 사장님한테 먼키 스패너를 빌렸다. 제목이 그래서 뭐다? 이 먼키 스패너. 얘들아 먼키 스패너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였다? 선생님이 상징이 뭐라고 했어요?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인 거에 형상화시킨다라고 했지. 그럼 얘들아 이 먼키 스패너에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스스로 문제를 해결. 그렇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성장. 그치? 이거 성장소설이라고 했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육체적 성장이야? 얘가 막 키 크고 통통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얘가 어른스럽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지. 한층 어른스러워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됨. 이런 거죠. 처음에는 얘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치? 시간이 지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5번째 얘들아 여기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동생한테 지금 이거 반짝반짝 하는 거 이거 반짝반짝 하는 거 뭐냐 이거? 그렇지 플러시 터뜨리면서 얘가 나가 뭐를 보고 연구를 했죠? 동영상. 그렇지 얘가 이제 동영상에서 학습한 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수구를 뚫고 있는 거지 세면대로 고치고 있는 거. 근데 얘들아 얘가 이제 세면대로 고치기 위해서 영상을 한 5번 이상 봤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주인공의 성격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성격이다? 꼼꼼한 성격. 자 요렇게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는 거는 무슨 제시라고 했다? 그렇지 간접제시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여기 또 만년철물점. 그래서 이제 자전거 가게에서 먼키 스패너 빌려가지고 잘 수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져다 주고 오는 길에 또 어디? 철물점에 들려가지고 이번에는 뭐를 가지고 온다 이거? 전구. 그렇죠. 전구를 구입하지. 왜냐면 얘들아 지금 뭐도 안 돼. 전등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얘는 원래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등은 우선 급한 게 아니니까 놔뒀다가 배수구 먼저 고친 다음에 이제 얘가 뭔가 고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구까지 구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장실 전구를 교체까지 해요. 우후. 그리고 하나 목욕도 시키고 어른이요. 엄마요 엄마. 그리고 얘들아 뭐야 하나에게 무슨 컵에다가 유리컵. 그동안에 하나는 유리컵에 음료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얘가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 동생도 더 이상은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얘도 이제 커야 되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하나에게 주고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 나 먼키 스패너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가보시면 이 장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 먼키 스패너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네모를 보시면 내 소나기의 힘이 스패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 스패너를 쥔 내 손이 단단히 조여져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너트를 거뜬히 움직였고 나는 그런 내 모습에 마음에 들었다.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난 것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치? 될 수 있을 것 같았대. 뭔가 자신감이 확 올라왔지. 자 그럼 얘들아 너희 만약 이거 서술용어로 나오면 뭐라고 쓸래? 이 스패너는 첫 번째 나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도구이다. 그치? 나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된 도구이다. 혹시 선생님 글씨 못 알아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빨리 쓰려고 좀 깔겨 썼는데 좀 예쁘게 적어줄까요? 대답 안 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얘기했잖아. 이거는 결국 나에게 뭐를 불러일으켜준? 자신감. 그치? 뭔가를 고칠 수 있다는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도구다. 뭐가? 먼키 스패너가. 맞아요? 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자 얘들아 이거 서술자 이거 자꾸 서술자에 관련된 거 오늘 선생님이 실력 테스트에도 출제했죠.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서술자에 관련된 게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서술자가 중요한 이유가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수능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되는 지문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현대소설도 꼭 한 세트가 출제가 되고 고전소설도 꼭 한 세트가 출제가 되는데 현대소설에서 무조건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와? 서술상의 특징 문제예요. 시에서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표현법 있지. 직유법이냐, 의의법이냐, 서리법이냐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시상 전개 방법.
뭐 수미상관이 쓰였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시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설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무슨 특징이라고?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얘들아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뭐랑 연관된 가능성이 커? 서술자죠. 너희 고전소설 배운 적 있어요 혹시? 고전소설은 시점이 거의 95% 이상 무슨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도 이러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서술상의 특징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 혹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서술자의 개입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배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게 뭐야 라고 개념을 설명해 줘서 너희가 듣는 게 학습의 다가 아니고 그거를 너희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진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설명 없이도 글만 읽고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년이 지나면서 모르는 지문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석하는 거. 알겠죠? 얼마 안 남았어. 너희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어? 5년. 5년도 안 남았잖아. 5년도 안 남았어요. 선생님 맨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시험 4번 보면 1년 가. 눈 깜짝할 때 1년 가고 걔네가 2학년이 돼. 내가 선생님이 분명히 이 시기에 이 말 했었지. 근데 어때? 눈 깜짝할 때 봤지. 그리고 또 그렇게 3학년이 돼. 그리고 수능을 봐. 너희의 일이야. 내가 남학생들 더 슬픈 이야기 해줄까요? 남학생들 군대 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야, 너희 진짜 몇 년 뒤면 군대 가! 군대가 저기 야 너희 뭐 군인 아저씨 하니까 되게 막 나이 든 사람이 가는 거 같지? 너희 지금 몇 살이에요? 15살이죠? 뭐 군대 빨리 가면 19살에도 가고 그러잖아. 그치? 슬픈 일이다. 야 그래도 지금 세상이 좋아진 게 많이 기간이 줄었잖아. 선생님 오빠만 하더라도 2년 3개월인 것 같았어요. 지금은 1년 6개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선생님 대학 동기들은 2년 갔다 왔어요. 2년. 근데 지금 1년 그 다음에 월급도 개 많이 올랐잖아. 돈 줘요? 월급 주잖아 걔네. 근데 그 군대에서 돈 안 쓰고 돈 모으면은 그래도 몇천 모아가지고 나온대. 근데 엄청 힘들지. 가면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게임도 못하고. 아 근데 요즘은 군대 핸드폰 가지고 들어간다더라. 네. 싸지만 되셔. 싸지만 가면 되지. 싸지만 가면 태국은 발랄. 자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을 하다가 군대까지 왔는데 가보자. 얘들아 얘는 누구야? 서술자인 나 이름이 뭐냐? 안경이. 한경이. 그렇지. 그리고 얘는 신분이 학생이야. 처한 상황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동생과 단둘이 지내야 하는데 뭐가 나가고 첫 번째 문제는 화장실. 전등. 그렇지.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지. 세면대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이 나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파악해보자. 얘들아, 이제 이게 주제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세면대를 고치기 전, 그러니까 얘들아, 불이 안 들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인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실력 테스트 정정해줄 그 부분이잖아요. 처음 부분.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 100점이지 49번. 맞죠?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엄마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전이야. 근데 얘들아 세면대를 고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이게 뭐냐면은 주제랑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 처음에는 뭐 했지만
당황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어떤 태도로? 적극적인 태도로. 그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비두다가 이제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면서 전국까지 스스로 고치는 그러한 한경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서술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의 서술자를 나로 내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럼 왜 굳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야. 이런 학생을 서술자로 내세워서 그치 스스로 본인이 해결한 것에 대한 심리가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장 적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일을 얘들아 이것도 로서라고 해야 돼요. 로서. 로서. 자격이나 신분 같은 경우는 로서라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써요. 로서라고 하는 거는 그 수단이나 방법. 빗자루로서 방을 청소했다 이럴 때 있지. 그때 로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춤법에서 다 나오는 건데 얘는 이제 수단, 방법. 뭐 자습서로서 내신을 대비했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때는 로서고 로서라고 하는 거는 신분, 뭐 자격 요럴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일을 이제 스스로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스스로 해결. 그죠? 요거 중요한 거지. 키워드.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뭐 한다? 성장. 하면서 성장 하는 모습이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야? 내가 직접 겪은 것 마냥 생생하게. 그렇지. 생생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글쓴이의 심리가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Next page.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의 일부를 얘들아 다른 서술자로 바꾼단다. 이거 학교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거 다른 서술자로 바꾸는 거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서술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알맞은 거. 언니는 철물점 벽에 걸려있는 먹이 스패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김에 밥을 싸서 주신 것을 내가 다 먹었을 때까지. 얘들아, 그럼 여기도 나는 누구야? 여기도 나도 1인칭인데 여기서의 나는 한경이가 아니라 누가 되는겨? 하나. 언니는 이 언니가 누가 되는 거야? 이 언니가 누구냐고? 한경이. 언니는 먹이 스패너 이것저것을 만지며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언니가 그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졸음이 몰려와.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언니, 나 졸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야, 한경이가 나였을 때는 한경이가 직접 고쳤지만 하나가 만약에 나가 되면은 하나가 고치겠냐? 아니요. 아니겠지. 하나가 고치는 언니를 뭐 하겠냐? 바라보겠죠. 그러면 얘들아 서술자는 분명히 몇 인칭은 맞는데 하나. 그렇지. 하나하고 1인칭은 맞아. 왜냐면 나로 전달됐기 때문에. 근데 얘들아 1인칭 시점이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언니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 요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거는 1인칭 무슨 시점으로 가는 거야? 관찰자 시점이야. 근데 얘들아 이 관찰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심리까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저래? 왜? 자리 옮겨? 아니요. 수업할 때랑 안 할 때랑 구별 못하고 낄낄거리면 수업하는데 방해되는 거잖아, 그치? 주인공의 심리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것까지는 알 수 있지. 뭐냐면은 하나의 생각은 그나마 조금은이나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생각은 알 수가 있지만 하나의 생각이 주된 게 아니라 하나가 누구를 보는 게 주가 되는 거야? 언니를 보는 게 주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언니 행동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얘들아, 언니가 본인이 1인칭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는 자신의 심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한경이를 한 거지. 그래서 하나가 한경이의 심리까지는 만약에 하나가 서술자가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관찰하는 거야. 언니는 저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왜냐면 한경이의 마음속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시점이 관찰자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서술자를 바꾸면은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언니의 행동이 담긴 의도나 생각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멍키 스패너에 담긴 언니의 마음까지 이해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 한경이는 멍키 스패너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는데 언니의 그 멍키 스패너에 관련된 이 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주제를 전달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언니의 마음을 지금 누가? 독자의 상상이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들아, 소설을 공부할 때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서술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술자가 뭔지는 아시죠? 작가가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설정해 놓은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서술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몽키 스패너에서는 서술자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내신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얘들아,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서술자, 시점, 시점의 종류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서술자 문제 출제될 가능성 높으니까. 자,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소설의 3요소도 체크를 해드렸고 소설 구성의 3요소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인물, 사건, 배경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소설 무엇의 3요소였어요? 야, 너희 소설의 3요소 뭐였어요?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 뭐였는지 기억 안 나요? 빨리 찾아봐. 선생님 지난주에 소설의 3요소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구성의 3요소가 뭐였어? 구성의 3요소가. 그렇죠. 이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었지. 그래서 여기서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거고, 그죠? 이거를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를 우리가 서술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하는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화자, 서술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자. 자, 소설에서 서술자가 누구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소설 전체의 주제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우리 봤지만 하나가 여기서 주인공이 돼버리면은 얘는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소설이. 언니를 도와줘서 뿌듯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의 특성을 파악하면 소설을 읽어야 되고, 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 이런 걸 합쳐서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시점의 종류가 크게 1인칭, 3인칭 있는 거 아시죠? 시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1인칭과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안에 위치한 거야? 서술자. 그렇지. 서술자가 안에 위치할 때 우리가 1인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서술자가 뭐야? 밖에 위치하는 거겠지? 그러면 서술자가 안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는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3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등장인물에 나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장인물이 전부 다 이름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1인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자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과 서술자가 주인공을 뭐하는?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 시점을 가장 잘 제시해 놓는 거 1인칭 주인공. 그죠? 그래서 관찰자 같은 경우는 심리까지는 잘 안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관찰자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시선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아 3인칭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관찰자 시점이 있지. 그죠? 그럼 얘들아 이 전지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테지만 전지전능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everything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뭐 심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얘들아 관찰자라고 하는 거는 얘도 굉장히 객관적인 거지. 그럼 쌤 하나만 물어볼게. 1인칭 관찰자하고 3인칭 관찰자하고 뭐가 더 객관적일까? 그렇죠.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굉장히 이게 객관적인 거죠. 왜냐면은 얘들아 여기 1인칭 관찰자면은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나라고 하는 서술자의 심리는 살짝은 드러난다라고 했지. 주인공의 심리를 알지 못하는 거지 이 관찰자인 나 입장에서의 심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3인칭 관찰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만 또는 대화하는 것만 그대로 써주는 거고 동작하는 것만 그대로 써주는 거일 뿐이지 심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심리를 추측하는 거지. 그랬을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추측할 뿐이죠. 가장 객관적인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됐냐? 그래갖고 이거 있잖아 로봇 이거 이제 학교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이거 나가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뒤로 가보시면 이것도 이제 수행인데 서술자. 자, 페이지 58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서술자에 관련된 거야. 자, 여기 1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 승아야? 네. 맞아요. 독자에게 이야기를 말하는 이제 독자에게 이야기를 뭐하는 거 전달하는 사람, 그지? 그래서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누구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소설 전체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서술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점 방금 설명했고 종류 가볼게.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여기 다온이가 해봐. 2번 뭐 들어가야 돼요? 나가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사건을 직접 써주래.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는 몽키 스패너를 생각해봐. 나의 심리가 제일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이야기 또는 자신의 심리, 그치?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서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서술자가 다 알아. 모두 everything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한다. 3인칭 정지적 시점이라도 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하지. 보통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전지적이나. 그 다음에 관찰자라고 하는 거는 내면 심리를 제외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시점이 바로 3인칭 관찰자입니다. 1인칭 관찰자랑 비교했을 때도 3인칭 관찰자가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자,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돼요? 예. 자, 얘들아, 이거 단어는 이거 꼭 해야 돼. 단어 한번 찾아봐. 우리가 어휘력이 요즘 친구들은 약해가지고 자, 얘들아 1번부터 해볼까? 권아 1번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노릇. 자, 2번 미스터 양 뭐라고 했어요? 무지. 그렇지, 얘들아.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아는 것이 없는 거 뭐예요? 무지. 없을 무자에 알 지자입니다. 아는 게 없다라는 뜻이야. 자, 3번 쇠레는 그렇죠. 오기. 능력은 부족하지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거 오기. 그 다음에 문즈 4번. 응? 그렇지. 호들갑. 자, 5번에 민재. 그렇지. 나무라다. 6번 정승아. 그렇죠. 늪. 7번 이승아. 취급. 승아. 8번. 누구 시킬까? 야, 그 시가 만재 수국이 누나야. 8번 뭐예요? 그렇지.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그죠? 한산하다. 요렇게 해서 부루마블 같은 게임이 끝났어요. 자, 얘들아, 단어 뜻도 확인하시고, 선생님, 몽키 스패너에서 시점도 중요하지만 단어도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예. 이런 거 들어가지 않겠지? 얘들아, 여기 이제 또 단어를 따로 이제 정리해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몽키 스패너에 해당하는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단어를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틀려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틀려오면 이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아니면 눈썹을 밀어야 돼요. 여기 단어까지 읽으면은 선생님이 쉬는 시간 드릴게요.
단어 다 읽었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2단원 들어갈게요. 자, 얘들아, 이제 2단원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나만 봐. 너무 예쁘세요. 맞아. 발천이. 맞아. 몇 쪽이에요? 맞아. 네. 78쪽입니다. 네. Open the textbook page 78. 영어 너무 영어 잘하신다. 발음 미쳤다. 아, 너희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기쓰냐? 네. 어? 네. 자, 얘들아,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뭐냐면은 설명과 논증이에요. 설명과 논증인데, 야, 얘들아, 논증이 뭐냐? 논증이 뭐예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근거를 대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굉장히 주관적인 글이야. 그죠? 근데 얘들아, 설명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객관적인 거지. 정보 전달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그림 보시면은 뭐 꼬막 붙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야, 이건 바지락인데? 그러니까 얘는 꼬막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꼬막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지를 못한 거야. 그죠? 근데 아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거 바지락이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야?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뒤로 넘어가면은 얘들아,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쉬워지는 발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너희 이거 학교에서 정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정독하면은 내용 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 줄 텐데 얘들아, 그럼 이거는 글의 종류가 뭐예요? 우리가 설명과 논증 중에서 우선 설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객관적인 글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명문의 목적은 선생님이 정보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주제야. 근데 얘들아,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설명문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다양한 내용 전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이 정보 전달, 이 독자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 꼭 찾으면서 읽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인데 다양한 전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이 다양한 전개 방법이 어디에서 무엇이 사용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쌤이 5분 드릴 테니까 전개 방법 찾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체킹하시면서.
까봐 머리. 자, 얘들아, 처음 부분부터 설명문은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이에요. 3단 구성. 그러면 처음 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무엇이었어? 발명. 얘들아, 발명이 영어로 뭐야? 인벤션 인벤션이에요. 아닌가요? 우리 미스터 양, 발명이 영어로 뭐예요? 진짜 맞지 않아요? 아, 인벤션이에요? 아,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자, 얘들아,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발명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뭐하고 있어? 정의.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금 내용 전개 방법 뭐가 하나 사용됐다? 그렇지, 정의가 하나 눈에 보이네.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은 이전에 없었어야 돼. 아예 새로운 거, 생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발명이라니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라고 하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있지? 그런데 라고 하면서 얘들아, 이거는 지금 질문하고 뭐를 해주고 있는 거? 답을 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명을 설명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원천 발명. 야, 그럼 얘들아, 너희가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Hey babies, 여기는 지금 발명을 어떻게 쪼개놨어요? 원천 발명이랑 계량 발명. 그렇죠.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주는 것은 너희 수능 보러 갔을 때 비문학 독해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 독서 독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발명을 범주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범주화를 시켜놓은 거야? 하나는 원천. 그렇지, 원천 발명이고 하나는 계량 발명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 체킹을 해놓는데, 자, 얘들아,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구분하고 분류를 나누지를 않거든요.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통으로 그냥 분류로 통치는데, 우리 중등에서는 구분하고 분류를 나누죠.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뉘는 거지. 무엇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서. 그럼 얘들아, 이거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겠어? 발명의 종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렇지, 이거 이전에 아예 없던 생짜를 발명했느냐 아니면 기존의 거를 가지고 발명을 했느냐 요 차이로 이렇게 두 개를 나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전개 방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 그래서 여기 구분이 있잖아. 여기 뭐냐면은 무엇을 발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나누는 기준인 거고 요거를 가져다가 원천 발명과 계량 발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라고? 아까 선생님이 질문 못 들었어요? 네. 구분이랑 분석 어떻게 그거 알아요? 아이고. 구분이랑 분석을 어떻게 하냐고? 네. 구분이랑 분석? 구분 분석 어떻게 알아요? 자, 얘들아, 봐봐봐.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얘는 구분은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런 거야. 너희 이제 구분하고 분석을 나누려면은 요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는 바퀴의 개수에 따라 한 발 자전거, 두 발 자전거, 세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로 나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구분이에요. 왜요? 얘는 선생님이 바퀴의 개수라는 기준을 두고서 나눴죠. 이거는 구분입니다. 근데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구성 요소야. 그래서 자전거는 체인, 빵빵이, 핸들, 바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분석, 나누는 기준, 이렇게 쪼개서 나누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근데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범주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석은 범주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순하게 구성 요소를 나열해줄 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원천 발명이 뭐냐고? 라고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원천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발명 가운데 한 종류야. 그래서 발명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맞아요. 기준이 종류였어. 그래서 그 종류를 이해하고 나면은 발명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하면서 발명의 종류를 이해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부터? 먼저! 라고 하면서 첫 번째 first. 무엇을 발명하느냐에 따라서 원천 발명과 개량 발명. 그러면 원천 발명부터 한번 가보자. 자, 원천 발명이란 어떤 분야의 근간. 얘들아, 근데 뭐뭐란 하면은 우리가 딱 전개동도 뭐가 쓰이는 거야. 뭐뭐란, 뭐뭐다 라고 하는 정의야. 자, 그래서 어떤 근간에 어떤 근간이 되는 기술을 발명하는 것으로 개척 발명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여기서 필기를 해야 되는 거는 원천 발명의 다른 말이 바로 무엇이다? 개척 발명이다. 요거 두 개를 나눠서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천 발명은 개척 발명이야. 근데 얘들아, 개척의 뜻이 뭐야? 새로운 영역이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거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거,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개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거를 만들어 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 어느 기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있냐? 없지? 자, 여기서 말하는 원천 기술이 바로 무엇이다? 이전에 없었던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 new invention?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천 기술을 사용해 등록받은 특허를 원천 특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얘들아, 원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뭐야? 완전히 새로운 분야여야 돼. 완전히 새로운 분야. 완전히 조금이라도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쉬워, 어려워? 어렵지. 전문가들도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원천 발명이 무엇이고, 원천 발명은 개척 발명과 같은 의미고, 이 뜻이라고 하는 건 정의, 의미와 어떤 특징? 이거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지금까지 내용 전개 방법 뭐 나왔어? 정의 나오고, 문답 나오고, 구분 나오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발명이, 그래, 그럼 일반인은 어려우니까 일반인이 그나마 조금 가능한 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개량 발명이야. 개척과 개량 달라요. 또 같은 개 들어가 있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개량 발명이란 하면서 여기에도 뭐가 사용되는 거겠어? 정의.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방법을 뭐 하는 거야? 개선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얘들아, 이거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효과야. 개선을 해서 새로운 효과. 그러니까 얘들아, 물건으로 따지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발명으로 이용 발명이라고도 하지. 헤이 베이비들아. 그러면은 아하! 이 이용 발명의 다른 말 뭐라고? 개량 발명이 이용 발명이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범주화를 시켜서 정리를 할 때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발명? 여기 원천이 개척이면 개량은 뭐다? 그렇지, 이용이다. 이 같은 말. 여기까지 내용 구조도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 그 대상이 되므로 소재 또한 뭐해? 무궁무진해. 첫 번째 특징. 소재가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전자칠편도 가능한 거고요. 그죠? 우리 막 책상에다가 너희가 막 새로운 기능을 막 추가해도 가능한 거고요.
그치,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발명이 바로 뭐예요? 계량 발명이면서 이용 발명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량 발명의 관점에서 발명을 다시 정의한다면은 또 정의가 나오겠지. 어떤 정의가 나오겠어? 불편한 점을 찾아 편리하게 만들어도 발명이다. 이것도 정의가 가능하고, 얘들아,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실제로 현대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발명과 특허가 이 계량 발명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들아, 이제 세상은 많이 발전했고 나올 거는 많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발명이나 개척 발명보다는 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계량 발명이 많을 수밖에 없어. 눈치 챙겨. 선생님이 재밌게 수업하고 웃으면서 수업할 때 재밌게 해야지. 선생님 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자, 얘들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두 종류의 발명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볼까 하면서, 얘들아,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가 사용되는 거? 예시. 그렇죠. 예시가 사용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띄어쓰기가 잘못됐지, 얘들아. 예를 들어 가위라는 얘기겠냐? 아니면 예를 들어 가위라는 거겠냐? 가위겠죠, 가위. 자, 이거 교재를 개정 첫판이라서 이해 좀 해줘요. 이렇게 띄어야 돼, 이렇게 가위 이렇게. 자, 가위라는 거를 가지고, 그지? 가위라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누군가 최초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칼날과 칼날을 교차함으로써 대상물을 쉽게 자를 수 있는 가위를 발명했어. 헤이 베이비들아, 그럼 이거는 무슨 발명이야? 개척 발명. 그렇지, 개척 발명. 개척 발명의 다른 이름. 원천 발명. 그렇지, 원천 발명. 완전히 최초로 새로 만든 거. 와우. 그래서 요렇게 이처럼 이전에 없었던 물건을 완전히 새롭게 발명한 것을 원천 발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개척 발명의 예를 나타내는 문단인 거지. 네. 가위를 예를 들어서. 네. 자,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 이 아래는 무슨 발명에 가위를 활용을 해서 계량 발명이 된 예시를 제공을 해주겠죠? 자, 계량 발명은 이미 발명되어 있는 가위에 뭐를 하는 거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예시지. 손잡이 부분에 줄자가 달린 가위. 채소를 쉽게 자를 수 있는 도마와 가위를 결합한 도마가위. 뭐 이런 게 있냐? 줄자가 달린 가위, 도마가위, 나무의 장가지를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든 전지가위. 얘들아, 이런 거는 예시를 뭐 했다고 볼 수 있어? 열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자가위, 도마가위, 전지가위. 그래서 얘들아, 세 가지 이상이 나열이 되면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어? 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지가위가 뭐예요? 건전지로 만든 가위야? 전지가 뭐야, 얘들아? 단어 뜻 알아야지. 전지. 전지가 뭐야? 가지치기. 맞아, 나무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가위 있잖아. 그거를 전지가위라고 합니다. 전지가위는 크기가 좀 크지? 큰 것, 소나무 같은 거 전지하려면 좀 크겠지?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작은 꽃나무를 하는 것들은 작고 이러겠지? 자, 이처럼 이 기본 발명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며 뭐야? 편리함?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 편리해지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발명이다? 계량 발명이다. 계량 발명의 다른 이름은 뭐다? 개척?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이용 발명이라고 했죠.
하죠 얘들아. 여기 막 보이잖아. 이 가위를 가져다가 도마가위, 줄자가위, 전지가위 이건 이제 작은 꽃나무를 자르는 그런 전지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요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소나무나 이런 것도 자를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런데 화제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야. 자, 다른 사람의 발명을 이용해서 개량 발명을 해도 괜찮나요? 라고 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이 발명했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용하는 게 아닌가요? 하고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답이 나오지. 이것도 괜찮은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거 굳이 빨간색 안 해도 돼요.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서도 또 뭐를 하고 있어요? 답을 얘기해주고 있지? 개량 발명 역시 원천 발명이 가지지 못한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효과. 그죠? 이 새로운 효과를 가진 뭐로 치는 거다? 또 다른 발명품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명품은 발명품이야. 그러니까 발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 주의할 점이 나오죠.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 만약 이 원천 발명의 특허의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원천 발명에 이미 특허가 걸려있단 말이야. 근데 그 특허권이 안 사라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개량 발명을 할 때 뭐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허락. 이 발명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주의할 점. 그러니까 얘들아, 특허를 받지 않고서 이용 발명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천 특허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 대가로 내는 비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하는 거야? 로열티. 자,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 때마다 원천 특허를 가진 다른 기업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다. 그러니까 얘들아,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그 스마트폰이 계속 우리가 뭐가 되고 있냐? 기능이 추가되고 있잖아. 그럼 그 기능이 추가될 때 이미 원천적으로 만들어 오는 기업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까닭으로 원천 발명은 야, 엄청나지 이거.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때가 많아. 왜? 하나를 원천적으로 발명을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새로 해가지고 뭐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개량 발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야, 우리 막 스팀 첨송기도 엄청나잖아. 스팀 첨송기 발명한 사람이 그 로열티를 다 받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스팀 다리미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뭐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막 유선이었는데 무선이 된다거나 이러한 편리함. 자동 충전이 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개량 발명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끝부분 한번 가봅시다. 만약 현재가 구석기 시대라면은 발명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 원천 발명의 소재가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아까 쌤이 도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겨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문명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발명을 해왔고 다양한 발명품을 탄생시켰어. 자, 얘들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들아, 앞에는 뭐가 되는 거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 원천 발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 분야가 아니면은 발명이 쉽지가 않아. 또한 이 개량 발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대. 원천 발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편리함을 주고 그 발명으로도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개량 발명도 원천 발명 못지않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발명의 종류에 원천 발명과 개량 발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hey babies, 요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는 거? 구분. 이런 거를 알고 나니 발명을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졌을 거야. 이렇게 발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발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꾸준히 개선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거 발명의 의인 거지. 발명의 가치, 발명의 의.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이게 내용 전개가 막 원천 발명이라든지 개량 발명이 막 섞여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 어렵죠. 근데 범주화를 딱 시켜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 이야기 정리 딱 해주고 이 이해 이야기 정리 딱 해주고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전개를 방법을 요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가의 체크 정리를 해보시면은 this is 설명문 사실 객관 당연하죠. 얘들아 이 설명문을 가져다가 주관적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설명문은 굉장히 어떻게 적어야 돼? 편리하게 적어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적으면 사람들이 이해한다 못한다? 못해요. 자, 발명의 개념과 같이 여기 정의, 예시, 인과 등 다양한 설명 방법.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요게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다양한 설명 방법을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독서 지문을 가지고 응용을 했더라도 너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짜임 해가지고 발명의 정의, 발명의 종류, 그래서 종류의 원천 개량, 그래서 주의할 점, 경제적 가치, 발명 하나 하면 우리 뭐 될 수 있어? 떼부자 될 수 있어. 떼부자 될 수 있어. 발명 하나 하면,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 글의 설명 대상은 바로 무엇이었다? invention, 발명. 자, 이래서 말한 설명 대상을 중심으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죠.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해서 만들어 놓는 건데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편리하게 개량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 발명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집어넣어봐. 최민재? 네. 집어넣어봐. 첫 번째 원천 발명. 보지 말고 해봐.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어려운 지문도 아닌데? 원천 발명의 다른 명칭은 뭐예요? 개량 발명. 그치. 제가 개량이래. 우와. 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똘레똘레 하면서 어떻게 개량과 개척을 구분을 못할 수가 있지? 어? 얘들아 원천 발명은 뭐라고 했어요? 개척 발명이라고 했죠. 다음 시간부터 테스트 못 보면 쌤 창피 준다. 하나 들려줘요? 아니 하나 두 개는 봐주지. 세 개는 세 개도 봐줄게. 다 틀린대요. 아니면 선생님이 고민해 볼게.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특성 뭐 있었어? 그렇지. 전문가가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우리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일반인. 그렇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예시로 나온 게 뭐였어? 가위. 그렇지. 맨 처음에 지렛대의 원리를 가지고 두 개를 교차시켜서 뭐를 만든 거? 가위.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에 만들어지면 꼭 가위가 아니더라도 맨 처음에 최초로 만들어진 거는 원천 발명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가위를 예로 든 거야. 자, 근데 계량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방법을 개선을 해서 권아, 여기 뭐 들어갈까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이용 발명? 그러니까 개선해서 정의. 새로운 효과를. 그렇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효과. 얘들아, 이것도 이전에 있었던 효과는 안 돼. 그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효과를 발생을 하는 거,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용 발명이라고 하는 거, 계량 발명, 이용 발명. 그리고 얘는 소재가 무궁무진하죠. 왜냐면 아무거나 가져다가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된댔잖아. 그지? 그래서 이 특별한 전문 지식 없어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발명하고 계량 발명하고 대조도 가능하겠지. 이 부분은 하나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하나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러기 때문에. 자, 그다음 똑같이 여기 예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어떤 예시를 나열을 해줬지? 도마가위, 전지가위, 줄자가위, 전지가위, 도마가위. 이러한 것들을 계량 발명의 예시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발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꾸준히 뭐가 되었다? 개선이 되었다. 자, 그 다음 뒤로 가보면은 요거 이제 중요하겠지. 이거를 참고를 해서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자, 이거 선생님 아무나 시켜볼게. 이거 빨리 해봐. 여기에서 다 쓰인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 글에 사용된 거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 다 나왔다. 뭐 이런 걸 옆 사람을 보고 난리요. 자기가 하면 되지. 자, 이거 얘들아, 우리 덕현이가 대답할 건데 여기에 설명 방법 뭐뭐 쓰였어요? 예시랑 인과랑 정이랑 비교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 비교를 모를까봐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얘 가운데 이제 교차되어 있는 거는 공통점이야. 공통점을 비교라고 하고, 얘들아, 이거는 뭐야? 서로 다른 부분이니까 차이점이죠. 차이점을 대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지금 원천 발명이랑 계량 발명이랑 공통적인 설명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오히려 다른 부분이었지. 그럼 비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대조죠. 그러면 대조, 예시, 정의, 또 선생님 설명 또 뭐 체크해야 돼? 인과, 구분, 요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 거는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자, 여기 발명은 뭐뭐라고, 이건 답이 나와 있다. 뭐라고? 정의라고. 요것도 답이 나와 있다. 뭐라고? 예시. 하나 더 찾자고 하면은 열거. 그 다음에 다. 이거는 뭐야? 때문에. 그렇지. 때문에 라고 하는 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원인과 결과다. 인과. 그리고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더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발명을 범주화시켰으니까 뭐가 사용된 거고? 구분이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원천 발명과 계량 발명에서 하나는 아예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하나는 있는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뭐? 대조.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구조를 보고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어. 어허, 얘들아, 이거 두 개 나눠놨다. 뭐냐?
이거 두 개 나눠놨어. 이거. 9분. 그렇지, 9분.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왜 쓴다라고 했어요? 설명한다고. 아니, 설명문은 당연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이 설명하려고를 이제 설명하려고라고 하지 말고 조금 중학생이니까 고급스럽게 정보 전달이라고 하라고. 그지?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야?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답 선생님이 얘기했다. 뭐요, 그러면? 그렇지. 이 발명을 두 가지를 원천 발명과 계량 발명의 차이를, 그죠? 얘네 둘의 무엇을 차이를 범주화시켜서 효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아래는 그냥 설명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평가해보자라고 해야 돼. 당연히 효과적으로 쓰였겠지, 안 쓰였겠냐? 그지? 이 이야기가 쉬웠겠지, 안 쉬웠겠냐? 이 이야기 쉬우라고 쓴 건데? 맞죠? 자, 그래서 아래 내려가 보시면 이거 설명 방법의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왜냐면은 우리 교재에 나온 거 외에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는 이제 알 거예요. 뜻을 밝혀 풀이하는 거. 예시도 알 거예요. 그쵸? 특히 예를 들어를 사용하면은 100% 예시. 그 다음 예시는 열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조. 요거는 비교라고 하는 거는 뭐랬어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 다음에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나눠놓는 게 구분이야. 그럼 얘들아 분류는 뭐야?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발명을 가져다가 원천 발명하고 계량 발명이 있었잖아요. 발명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누면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원천 발명하고 계량 발명은 모두 발명이다라고 위로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 구분이고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한 발 자전거, 두 발 자전거, 세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모두 자전거이다. 이런 뭐가 돼? 분류입니다. 이해되세요? 전기자동차, 뭐 전기자동차, 휘발유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유자동차는 모두 다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이다. 맞아. 이거는 뭐야?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는 분류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과는 선생님이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기 인과 한 글자씩을 따오는 것이고,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는 기준 따위는 없어.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얘들아,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다. 요거는 뭐겠어? 분석. 그렇지, 분석이겠죠. 근데 곤충에는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막 요런 것들로 나누면 뭐가 돼? 구분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냐?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얘들아 논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사실 이제 이 논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학 때 하기는 했었나? 기억나냐? 논증이요? 우리 갈무리 친구들아 무슨 법 했었던 거 기억나요? 어떤 거? 왜? 귀납 연역이요. 했어요. 그거 기억나요? 그거요. 귀납하고 연역하고 관련된 글을 할 건데 이거 먼저 읽고 들어갈 거거든요. 너희가 학교에서 이것도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이거 논증 방법 했던 것도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뭐 쓰였어요? 난 다음에 왜 대답을 못해? 피나. 귀납! 왜 귀납이에요? 아니에요? 외웠어요? 아니요. 자, 이게 왜 귀납인지 우리 지금 친구들이 이미 듣고 왔기 때문에 귀납 맞습니다. 근데 왜 귀납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이게 왜 귀납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독할게요. 단어 확인하시면서. 자, 정독하세요. 이거 작은 거 모아서 큰 거 하나 만드는 답이 아닌가? 아니시고.
야, 학교에서 시험 폼이 좀 물어봐라. 안 알려주세요.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는데. 물어볼게요. 영란쌤 안 알려주셔. 내가 영화선 10번 물어봤어. 그게 다 알려주시네. 영란쌤 100% 안 알려주셔. 영란쌤 부모님이 오실 때만 되게 착한 짓 하시고 읽어. 영란쌤이 누군데? 그거 쌤이에요. 이상했어요. 얘는 글의 종류가 바로 무엇이에요? 논설문이죠. 얘들아, 논설문은 앞에 있는 설명문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떤 글이야?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주장이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를 들어야 돼요? 타당한 이유, 근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건데, 얘들아, 너희 읽어보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 사용하지 말자. 스마트폰. 그렇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대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글에 사용된 뭐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논증 방법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 올바르게 사용이 된 건지 타당성을 판단을 하라라고 했어. 자, 그러면 서론. 얘들아, 우리가 아까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이었는데 이 주장하는 글은 어떤 3단 구성을 보이는 거야?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설명문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명문에서는 안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논설문에서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서론 부분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대. 아,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가? 자,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은 우리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문제 상황이 있어. 그러면 어떠한 문제 상황이 생기냐 해서 이제 여기 아래에서 본론에서 설명을 해 주겠죠. 자, 우선 첫 번째 first. 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스마트폰이 무엇이다? 숙면을 방해. 얘들아, 숙면의 뜻이 뭐예요? 숙면이 뭐예요? 나왔잖아. 깊게 자는 거. 그치? 깊게 자는 거. 스마트폰이 숙면을 방해해서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게 첫 번째지. 자,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화면에서는 청색 파장이 많이 방출되는데 이 파란색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를 한다라고 했지.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 매슈 워커. 얘들아, 이거 지금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매슈 워커라고 하는 이 수면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 글의 무엇?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를 활용하는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지. 객관적인 근거. 자, 그랬더니 이 참가자들에게 잠자기 전에, 그치?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잠자기 전에 2시간 동안 태블릿을 사용을 하게 한 거죠. 그 결과 얘들아 뭐가?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무려 23%나 감소를 했대. 그러니까 얘들아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면 호르몬인 거잖아요. 그럼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을 자는 거지. 멜라토닌 안 나오면 잠 못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근데 똑같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한대. 그럼 이거 잠을 잔다? 못 잔다? 잔다? 못 잔다? 멜라토닌이 감소한대잖아. 잔다? 못 잔다? 못 잔다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잠을 자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태블릿처럼 이 청색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지연해. 멜라토닌 분비를 지연한다라고 하는 건 나오게 하는 거야?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지연한다라고 하는 거, 못 나오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여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두뇌는 깨어있는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으면 에너지 확보 못하게 되는 거고 뇌세포의 증식이 뭐가 된다? 억제가 돼. 그러니까 뇌도 쉬워야 뇌세포도 증식이 되고 그 다음에 쓸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 때문에 인지능력, 그러니까 뇌세포 증식이 억제되면 가뜩이나 인지능력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 더 떨어진다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뇌 조직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너의 그 인지능력이 핸드폰 때문인가 봐. 자기 전에 자꾸 너 유튜브 보고 이래가지고. 저도 안 나요. 그래서 똑똑한가 봐. 제가 좀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지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라고 해서 숙면을 방해해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 전문가를 통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 두 번째 나오지. 뭐라고?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어떤 악영향이 있냐?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대. 가뜩이나 뇌 발달 덜 돼가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스마트폰 사용해서 더 떨어지면 우리 어떡해. 너희 스마트폰 많이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안 봐야겠죠. 자, 이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뇌 안에서는 그래 청소년기 특히 이 신경회로를 연결하고 불필요한 신경회로를 제거하는 가지치기.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뇌가 무엇을 단단하게 연결할 것인지 무엇을 제거하고 연결을 끊을 것인지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빈도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발달을 하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퇴화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자주 하면 할수록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의 연결을 강화해. 그러니까 자주 하면 연결이 강화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반면에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차단해. 또는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 그러니까 얘들아 여보 너희한테 중요한 거 나오잖아. 너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오잖아. 너희한테 중요한 거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기억이나 학습과 관련한 신경회로들이 발달을 해요. 빈도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많이 한 놈이 잘하는 거야. 뇌도 발달하는 거야. 그리고 운동을 자주 하면은 운동과 관련한 신경회로들 우리 건이가 운동 많이 하죠? 제가 많이 합니다. 건이가 딱 뭐 농구나 이런 거 많이 오늘도 약간 좀 스포츠웨어 느낌인데 축구하고 온 느낌 같은 아빠 거? 근데 운동 못해요. 네, 다온이가 팀이에요. 저 다온이 잘해요. 체중 준비했었어요. 피부만 저 잘해요. 그냥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기억이나 학습과 관련된 신경회로들이 발달하고 운동을 자주 하면 운동과 관련한 신경회로들이 발달해.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발달한다라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은 주로 어디에만 자극을 준다고? 시각이요. 시각. 여기 지금 시각 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뇌 겉질의 뒤통수엽이 시각에 관여하는 부분이 시각 피질이야. 이런 거 그냥 달달달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시각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들아 이 두뇌의 모든 부분 계속 시각만 발달시키니까 모든 부위를 고르게 발달시키지 않고 너만 특출나게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만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게 발달을 해? 못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뇌는 스마트폰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이라 여기서 과감히 뭐를 해버려? 안 써버려요. 그럼 너희 머리는 어떻게 돼? 점점점? 그렇지, 멍청해져요. 자, 이렇게 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르게 발달하지 못해. 시각 중추의 다른 부위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보시면 물론 하면서 여기에서 또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물론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에까지는 얘들아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멍청해진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긍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를 제시하겠어? 반론이 되는 거겠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주는데 계속 가보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재밌는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너희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얘들아 도파민이 뭐예요? 너희 윙 알아? 윙? 빅박스? 빅박스 윙에서 도파민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졸라 잘해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은 주로 뭐냐? 보상, 쾌감, 동기부여와 같은 감정. 그치? 어쨌든 간에 얘들아 쾌감이니까 긍정적인 거잖아. 그 다음에 집중력이나 합숙 속도에 관여하면 이것도 뭐야? 긍정적인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앞에 관해서 얘는 좋은 것도 있잖아요 하면서 반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도파민이 부족하면 오히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쉽게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 도파민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지.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어. 도파민이 없었을 때는. 이러한 까닭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론을 하지만 얘들아 여기 지금 어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래는 개소리 집어쳐! 하면서 문제가 돼! 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야? 반론에 대한 반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주장을 앞에서 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것도 있다. 라고 해서 반론을 제기했어. 근데 여기서 또 뭐야? 반론에 대한 반박이야. 아니야. 그럼 끝까지 뭐야? 스마트폰은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하면서 여기 그러나를 통해서 반론에 대한 반박이구나. 얘랑 또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겠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를 통해서. 근데 왜 본론이 두 개예요? 네? 본론이 두 개인데. 본론 본론. 이거 결론이에요. 야, 정말 딱 하려 했는데. 내가 먼저. 자, 그러나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치? 도파민 분비가 늘어날수록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려면 더 많은 양의 자극이 필요한 거지. 계속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N만큼 해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강한 자극과 즉각적인 만족을 느끼는 데 익숙해지면은 이러한 쾌감이나 보상을 얻으려고 뭐를 해야 돼? 더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돼. 부작용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상이 흥미를 잃어.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왜냐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흥미를 잃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을 가보면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뇌 건강과 발달을 해치지 않도록 뭐를 해야 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뭐를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뭐예요? 주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얘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지. 부정적인 이유 2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긍정에 대한 뭐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하나의 큰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비나. 그렇죠.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일반화를
일반화를 시키는 논증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귀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귀납이 사용됐다라고 보는 거고, 얘들아, 그럼 우리가 귀납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귀납의 친구 누구예요? 역설? 아, 귀납의 친구가 역설이야? 연약. 그렇지, 연역이죠, 연역. 자, 헤이 베이비들아, 연역은 뭐냐면 일반적인 전제가 있어요. 얘들아, 일반화된 전제라고 하는 거는 얘는 참 거짓으로 따졌을 때 무조건 참입니다. 그쵸? 사람은 죽는다. 이거 진리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이런 거 진리인데 이거를 가지고 했을 때 얘들아, 그러면 나도 죽어. 승아도 죽고 승아도 죽고 이승아도 죽고 정승아도 죽고 민재가 제일 먼저 죽고 홍원이도 죽고 그치? 수아도 죽고 만재도 죽고 수국이도 죽어. 우리 아빠는 이미 죽었어. 권희도 죽고. 진짜 제일 먼저 조용히 해. 내가 제일 그래서 얘들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진리가 참이면 이 아래에 있는 개별 사례들도 전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봐. 얘는 일반화를 시킬 때 사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하나로 일반화를 시켰어. 근데 이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이 1, 2, 3번 중에서 3번이 삐끗해서 참이 아니야. 거짓이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것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참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 연역 방법은 우리가 수능에서 독서 비문학 있죠. 비문학 소재로 활용도 많이 되고 이미 기출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관련된 귀납이 기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얘들아 선생님 있잖아. 까마귀를 연구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서울에서 본 까마귀가 까매. 강원도도 까매. 충청도도 까매. 전라도도 까매. 근데 제주도가 하얀 거야.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든 까마귀는 그 전라도까지 가서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연구 결과를 냈어. 근데 어느 날 제주도로 가서 하얀 게 발견돼 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거짓이야.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것을 계속 연구하고 발명될 때 많이 사용되는 거라서 특히 과학. 우리 과학에서 가설을 세우고 증명할 때 있죠. 그때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귀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논설문 한번 정리해볼게요. 뇌의 건강과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주장이야.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주장을 이끌어냈다. 이 논증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귀납이다. 자, 그랬자임. 얘들아, 요거 서론본론 결론으로 바꿀게요. 자,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해 발생한 현상,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치? 이 문제점, 이 도파민을 가지고 또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시간 조절을 해야 된다.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와 탐구는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읽고 보세요. 숙제는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 클리닉 자료 있죠? 이거 클리닉 자료도 얘들아 클리닉 시간에 너희가 많다고 찡찡대니까
52쪽까지 하고 나머지는 숙제야. 어쨌든 얘들아 숙제는 전부 다 클리닉도 전부 다 뭐 해야 돼? 끝돼 있어야 돼. 자 오늘 몇 쪽까지 해라 클리닉 자료 52쪽까지는 완성을 하고 귀가할 겁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52쪽 뒤에 서술형 문제 또 붙어 있어요. 올리드. 오늘 클리닉인가? 오늘 풀린 카드. 됐죠? 오늘 C바 클리닉 52쪽까지 전부 다 풀체유하고 귀가할 거고 나머지는 싹 숙제야. 화요일에 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52쪽까지는 다 풀 건데 이거 화요일에 이거 C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예. 쌤, 네. 그 숙제